2.69죠. 2.6. 절연물의 유전체손 발생 원인, 유전체손 벡타도 수식까지는 좋았어요. 좋았죠? 좋았습니다. 결국엔 여기까지 좋았어요. 전기설비의 활용 방안, 이게 조금 걸려요. 아, 이거 어떻게 이런 걸 활용했을까? 이제 우리가 유전체손이나 이런 건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시험에 몇 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기 그 나왔던 것 중에 이제 탄젠타 델타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쓰라고 뭐 이런 것도 나왔었죠. 유전체손의 정의, 발생 원인. 우리는 생각나는 거는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활선 탄젠타 로봇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거 탄젠타 델타를 활용해서 그걸 쓰는 건데, 유전체손도요. 이게 저기 회로 이론으로 가서 보면요. 이거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얘기 써놨잖아. 유전율의 정의. 그러니까 유전율이 있으면 무조건 뭐가 존재해요? 이 유전체손이 존재하는 거야. 아무리 적더라도 미세하게 뭐가 흐른다고 돼 있어? 전류가 흐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류에 의해서 IR이죠. 이거에 대한 손실이 존재한다. 거기 보면 뭐 분국 현상이라는 것도 나오고, 분국은 말 그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유전체를 두고 무슨 현상이 일어나? 정전유도죠, 정전유도.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전물이 뭐냐? 그럼 콘덴서의 가운데 있는 그게 뭐다? 그게 절연체잖아요. 그게 유전물이고, 콘덴서의 원리라는 건 우리가 배울 때 보면은 그 정전유도 현상이죠. 정전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흘러요? 실제로는 안 흐르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봐. 이렇게 떨어져 있어. 여기 뭐 흘러요? 안 흐르잖아.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거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얘는 전자를 땡기고 얘는 전자를 주고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쭉 해서 완전히 다 정렬하면 뭐예요? 완충. 근데 이제 교류는, 그래서 직류는 뭐예요? 직류는 콘덴서가 완전히 충전되고 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오픈돼 있으니까 못 흐르잖아. 그런데 이제 교류는 반 사이클마다 뭐 한다고요? 교본하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얘 전이하고 뭐예요? 교류 전원의 전이하고에 뭐가 생겨? 계속 전이차가 생겨요. 계속 전이차가 생기니까 그 전이차에 따라 얘가 뭐 하는 거야? 한 번 이쪽, 한 번 이쪽. 충전 방전을 계속 뭐 하는 거야? 반복하는 거지.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흐른다? 안 흐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얘기는 얘가 왜 손실이 발생되냐면 이게 되는 과정에서 이 사이로 뭐 한다는 거야? 미세하게 흐른다 이 말이야. 아주 미세하게. 누구 때문에? 여기 끼인 유전물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뭐가 발생해? 그럼 손실이 발생한다 이 말이야. 그게 유전체손이다 이 말이야. 유전체손의 의미가 그겁니다. 원래는 안 흐르는 거예요. 정전 유도야. 그냥 딱 유도 현상이거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여기 마이너스 쭉 가면 여기 플러스가 쭉 생겨가지고 얘를 땡기고 얘를 밀고 하면 한쪽으로만 흐르다가 이제 DC는 그렇고요. 교류는 반사이클마다 뭐 하는 거야? 전시가 바뀌죠. 완충되면은 여기가 내려가잖아요. 이쪽 교류는 다시 사인파니까. 그럼 여기가 전위가 높아요. 그럼 여기서 흐르거든. 그럼 다시 올라가. 충전하면. 충전할 때는 일로 흐르고 방전할 때는 이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계속 반사이클마다 바뀌는 거거든. 이거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 흐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자의 흐름이 없다고요, 사실은. 여기 흘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오픈돼 있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전체손은 이 절연물을 타고 여기에 미세하게 뭐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 흐르게 하는 원인이 뭐라는 거야? 주로 이제 공극. 우리가 말하는 그 케이블 열화진단에도 나오잖아요. 케이블 열화진단의 주 원인이 누구냐면 돌기, 공극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보이드라고 하는 거. 나오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뭐 할 수 있다? 흐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순물이죠, 불순물. 이런 유전물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이에요. 그게 이제 공극도 있고 돌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기타 불순물에 의해서도 뭐 할 수 있다? 흐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흘러가면 뭐야 무조건? 그럼 방전이 되겠지. 방전이 되는 것도 일종의 뭐라는 거예요? 손실이다 이 말이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원리를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보면 다 어렵다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게 아니야. 뭐 분국도 나오고 분국 전류가 흐른다고 돼 있잖아. 변이 전류, 분국 전류. 이거에 의해서 뭐예요? 손실이 발생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가면은 이거 쉬운 게 아니야. 내가 봐서 이런 것도. 그럼 그 사람이 어디까지 답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것대로 하면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은 이런 거를 답으로 생각해줬냐 이거지. 그게 아니고 여기 유전체손 발생 원인을 얘기할 때 원인하고 뭐 벡터도 이런 거를 얘기할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는 거로 한 게 아니고 이 사람 말처럼 여기 무슨 분극이 와야 되고 분극이 이루어지는 현상은 원자 분극, 이온 분극, 말도 어렵잖아. 이런 걸 어떻게 씁니까? 외워가지고 우리 평상시 이런 걸 하진 않는데 배양 분극, 계면 분극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눠지고 유전체 전기 전도의 분극 현상이 발생하면 뭐 쭉 나오잖아요. 이거 읽어보면. 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교류를 인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러한 분극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원래 흐르지 말아야 되는데 흐르는 이유는 유전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결국엔 유전체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안 흐르는 유전체는 없다는 거야. 전류가 안 흐르는 유전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체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거기에 약간의 미세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전류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손실이 발생한다 이거지. 그걸 유전체 손이라 한다 이 말이야. 그 얘기예요. 여기. 근데 이론적으로 이제 그 유전물이 0인, 그죠? 그거잖아요. 누설전류가 0인 유전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얘기할 때 이게 실수 부분이잖아요. 실수 부분이잖아요. 이 IR이 제로면 아이들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완전히 이쪽으로 붙겠죠, 전류가. 전류가 그럼 완전히 무슨 전류야? 충전 전류잖아요, 이게. R이 제로면 코네소밖에 없잖아요. 판때기 사이에 흐르는 전류잖아. 결국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설 전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다? 손실이 존재한다. 이렇게 수식은 뭐 몇 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다 썼겠죠. 다 썼겠죠. 그리고 단심 30 나눠서 이제 케이블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이제 단심 케이블, 30 케이블. 왜냐하면 원래 이것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돼? 케이블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유전물인데 이제 삼상전원을 가했을 때, 단상전원을 가했을 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카피하는 과정에서 이거 원래 케이블의 손실이에요. 이게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저감 대책이야 뭐 탄젠트 델타가 저렴물을 쓰면 된다 뭐 이런 얘기. 활용 방안 생각나는 거 이거밖에 없다 그랬죠. 탄젠트 델타 우리가 생각나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 열화진단에 사용한다 이거죠. 화성 탄젠트 델타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찾아봤더니 다 절연물의 절연 성능을 알아볼 때 쓰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전기 설비의 절연 특성 등을 진단할 때 사용이 된다. 유전전적 활용해서 저장 성능을 진단한다 이거죠. 결국에는 여기에도 나왔잖아. 유전전적 분석기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뭐는 가능하다? 탄젠트 델타 값은 측정이 가능해 안 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래서 나왔을 때 그것도 나왔잖아요. 탄젠트 델타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써라? IR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세타각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유전전적 분석기는 뭐야? 탄젠트 델타 값은 알잖아. 이 유전전적 분석기를 활용하면 그게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IC도 측정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치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게 된 거야. 그럼 IR 이하면 훨씬 편한데? 근데 그 IR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럼 IR을 따르게 표현하면 IC 탄젠트 델타거든요. 그래서 걔를 쓴다 이 말이지. 그 얘네들은 다 뭐 할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측정기를 통해서. 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써주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2교시까지 봤는데 2교시 끝나고 점심 먹지 않아요? 2교시 끝나고 점심 먹는 거죠? 점심 먹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까? 안 가요? 안 갔다는데 왜 갔어요? 시험 봐야지. 아니 그래도 봐야지. 밥 먹고 갔대잖아. 왜 그러냐면은 그 자기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고 이제 얼마만큼 자기가 쓸 수 있는가. 예. 일단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4교시까지는 앉아서 이걸 해봐야 연습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제가 봐서는 옛날에 우리 시험 볼 땐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2교시 끝나봐라. 밥 먹고 보면은 저기 떨어졌다고 집에 가는 애들 많지 막 이런 얘기 했었어. 나 시험 볼 때 이렇게 볼 때는요. 근데 한 교실에 2-3명은 있습니다. 1교시 끝나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1교시 끝나고 가는 사람이? 우리 2교시 끝나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2-3명 없어져가지고 그 앞에서 그거 체크하잖아요. 이분들 다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셨나?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체크하더라고요. 두세 명 정도는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시험이 저긴데 남 없어지고 이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냥 뭐 딴 거 보느라고 또 뭐 이게 뭐 나오나 해가지고 이제 서브노트 보느라고 정신이 없죠. 뭐 정신. 3-1번 연습 쓰셨겠죠. 맨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신세생 보면은 주로 풍력 하면 맨날 그거 하잖아요. 출력계수, 뭐 이론 출력, 출력계수 주속비 맨날 얘기했던 거잖아. 그죠? 출력계수 우리 CP라고 하는데 CP를 쓰는 목적이 뭡니까? CP는 왜 쓰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들어가야 돼. 실제 출력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 이론 출력은 다 나와요. 2분의 1로 AV 삼성에다 집어넣으면 다 나오잖아. 거기에 풍량 뭐 이런 거 다 돼 있잖아요. 이론 출력 구했는데 실제 출력 얼마인지 모른다 이거죠. 그럼 프로펠러는 CP 값이 얼마다? 0.45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정해져 있잖아. 그것만 곱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실제 여기서 얻어지는 출력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P를 하게 되면 CP는 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 출력 구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거 남이 써놓은 거 갖다 한 거예요. 이거. 제가 한 답안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신 건데 급하니까 언제 이거 다 찾아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까? 남이 해놨는데 그거 다 쑥 집어넣은 거죠. 예. 출력계수, 파워계수 해가지고 CP는 이론 출력분의 실제 출력이다. 풍차마다 뭐가 정해져 있다? CP 값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 출력만 구하면 P 실제 출력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 내용으로 쓰면 되겠죠. 프로펠러형 0.45, 항력형의 사보니우스 0.15에서 0.2. 그러니까 수평축형이 뭐다? 예, 수직축형보다도 뭐예요? 효율이 훨씬 좋다고 봐야죠. 예, 수직축형이 효율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수평의 대표가 누구다? 프로펠러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주속비는 뭡니까? 주속비는 왜 하는 거예요? 뭘 알아보려고? 주속비는 그거잖아요. 이게 고속인지 저속인지 중속인지 이거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답 쓸 때도 그렇게 쓰잖아. 주속비가 얼마이므로 얘는 무슨 풍차다? 뭐 고속 풍차다. 3.5 이상이면 뭐 고속 풍차 뭐 이거 아니에요? 여기 그런 말이 없나? 기준이 얼마예요? 1.5하고 3.5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1.5 이하면 저속, 1.5에서 3.5까지면 중속, 3.5 이상이면 고속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없네? 여기 보니까 사람 안 써놨네. 제 답안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거 기본서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주속비를 따져보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이게 고속 풍차인지 저속 풍차인지 왜? 이 속도에 따라서 뭐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풍차도 성능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너무 빠르면 뭐야? 뭐 여러 가지 좀 견뎌야 그 속도에 견뎌야 되는 뭐 이런 거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블레이드도 뭐 하고 뭐 이거는 무슨 뭐 주속비 해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뭐라고 써놓은 거냐? 뭐 주속비식은 그거예요. 주속비식은 뭐다? V분의 U. V분의 U죠. 주속비를 D라고 하는데 D는 V분의 U잖아요. U는 풍차의 주변 속도, 얘는 풍속. 맞죠? 네, 이렇게 따지는 거고 U는 이게 속도식인데 무조건 이거죠. 주의할 점은 이 N이 뭐다? RPS예요. RPM이 아니고. 그리고 계산 문제도 있잖아. 그 RPM으로 주고 풀으라 그러면 60분에 뭐 이거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왜? RPS 단위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파이 D N이죠. 얘는 지름이고 얘가 회전수. RPS죠, RPS. 그래갖고 저거 비슷한 게 나온 게 옛날에 펠톤에서 나왔다. 그 얘기 했잖아. 펠톤의 이론 효율 따질 때 2분의 1이다 이거죠. 그것 때도 이제 수차의 주변 속도에서 나오잖아요. 그때도 파이 D N식이잖아. 그대로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뭐 이상한 뭘 이렇게 많이 쏘는 거야 이거. 여긴 1, 뭐 양력형, 항력형. 주속비에 따라서 이게 무슨
우리 책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고속풍차냐, 저속풍차냐, 중속풍차냐. 그거대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양력형이냐, 항력형이냐 이렇게 나뉜다고 했네. 뭐 그거일 수도 있겠죠. 뭐 기본소대로 쓰세요. 기본소 뜨면 무리가 없잖아. 그죠? 기본소대로 쓰면 무리가 없죠. 풍력 발전의 특징은 뭐 다 나와 있는 거고. 출력 계수는 CP 값의 정의는 이제 이론 출력분의 실제 출력이니까 그거대로 얘기해 주면 되죠. 주석비. 적용시 고려사. 풍력 발전 적용시 고려 사항은 뭐 써야 될까요? 여기 연계에 대한 얘기 썼네. 그것도 되겠죠. 근데 광범위해요. 굉장히. 저는 그런 거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풍력이 대표적으로 뭐에 좌우돼요? 네, 입지 위치에 좌우되거든요. 굉장히 그게 좀 좌우가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써주면서 적용시 고려 사항은 충분한 그 회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풍력이 보장돼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입지 조건을 갖추는 곳이 적잖아요. 뭐 대관령은 나오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해상 풍력이 많이 받는 거고, 해상 풍력은 항상 무역풍이라고 하나요?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그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걸 충족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그 변산반도 앞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실증 단계 거쳐서 이제 좀 더 키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적용시 고려 사항은 그러면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환경 문제거든요. 환경 문제. 그래갖고 우리 맨날 그 환경 얘기 하잖아요. 환경 얘기. 환경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을 좀 곁들여 하면 이게 뭐 요것만 딱 물어봤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런 쪽으로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지금 여러 가지 물어보고 나서 뭐 한 거야? 마지막에 적용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써주세요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딱 보면서. 근데 이분은 개통 연계할 때 문제점 이걸 쭉 써놨네. 제가 쓴 답안지가 아니라 그랬잖아. 이거.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예? 쓰면 좋죠. 예. 그렇죠. 적용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건 많거든요. 사실. 많잖아요. 환경도 봐야 되고 그다음 입지 조건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효전력, 무효전력, 주파수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방식도 고려해야죠. 우리가 아는 뭐예요? 그냥 직렬 이용 방식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축전 이용 쓰다 보니까 축전기에 저장했다가 뭐 이렇게 또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치 결국엔 ESS 아까 그거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것도 고려 대상이죠 결국엔. 예, 그러니까 쓸 게 많아요. 예. 근데 이분은 이제 거기 써놨잖아. 개통 연계 시의 고려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연계 시에 문제되는 것만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면 답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개통의 저기 적용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그럼 결국엔 분산형 전환 아니야. 그러면 말 그대로 개통 연계했을 때도 또 뭐예요? 그것도 또 문제점 거기서 잔뜩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걸고 저렇게 걸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이 부분은 네. 그 풍력 발전의 특징을 줘가지고 네. 풍력 발전을 적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 써주고 뭐 개통연계 같은 경우는 분산행정은 보통 보편적으로 그렇죠. 예,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뒤에다가 혹시 뭐 추가로 몰라면 그것들은 일단 제가 봐서는 요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풍력 발전이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환경 뭐 소음, 네. 소음장애, 장애 있어요, 맞아요. 그 뇌 낙내도 있어. 낙내도 뇌 있고, 맞는 것도 있고. 예. 그 여러 가지가 대책들이 있어요. 들어가줘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좀 풍력 발전에 대한 문제점을 좀 우선적으로 써주고 밑에다가 이제 뭐 시간이 나오면 분산행정을 네. 좀 추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도 그거예요. 일단 풍력에 대한 그 적용할 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통 연계 내용은 어차피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연계될 때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써줘야 돼서 왜 이게 들어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쓰신 분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겠죠. 일단 넣어놓기는 이걸 넣어놨어요. 제가 얘기했잖아. 카피했다고. 우리 카피한 건 솔직하게 카피했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 이틀 안에 이거 다 만든 거거든요. 따붙이기가 안 돼요. 우리 학원은 이거 만들 때 그냥 카피해 갖고 딱 붙이면 좋잖아요. 그거를 해요. 그 뭐라 그러죠? 옆에 이렇게 주석 나오고 쭉 나오는 거 스타일을 다 해놔가지고 공간을 우리는 다 띄어쓰기로 이거를 하잖아요. 이렇게 띄어쓰기 한 개도 없어야 돼. 붙이고 나서 각 줄마다 다 컨트롤 얼마 다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딱딱딱딱 움직여요. 예? 왜 그렇게 몰라요. 저는 그렇게밖에 못해서. 제가 스타일을 잘 안 써가지고. 예? 바꾸라 그래요? 그게 여기 형식이랴.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딴 데가 다 그 형식으로 돼 있는데 무슨 바꾸라 그래? 그래갖고 제 서브 노트는 다 저기 띄어쓰기로 다 이걸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띄어쓰기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 지워.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포맷해서 옮기는데도 한 30분 걸려요. 3, 40분. 많이 걸리더라고. 글씨 바꿔야 되지. 피곤합니다. 3.2는 이거는 책에 있잖아요. 넘어가도 되겠죠? 그리고 수력 발전의 원리, 개요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종류를 운용 방법에 따라 분류하려면 그러면 수력 발전의 종류를 운용 방법에 따라 분류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 책에 있는 대로 분류한 대로 유입식, 저조지식, 조종지식, 양조지식 이렇게 쭉 쓰면 됩니다. 기본서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쓰시지 않았을까. 이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예. 이 과거에 나왔던 예, 나왔던 문제예요. 손도 못 댔어. 이거요? 운영 방법 좀 모르겠어요. 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데. 그래요. 예, 한번 출제됐던 거예요. 예. 시수 방법에 따라서. 네. 그렇죠. 예? 시수 방법이 운영 방법이 헷갈려서 왔었다니까. 짜는 헷갈려요. 그래서 기본서를 가만히 보면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시면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기본서를 너무 등한시하시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기본서는 중요하거든요. 이번 시험도 보면요, 기본서에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내가 보기엔 기본서에서 많이 출제됐습니다. 문제 3-3.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이 논문 쓴 거. 회피 비용의 정의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 용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력회사가 신규 발전소, 난 그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요. 회피 비용을 정의하고 분산형 전원이 수도권에 설치될 경우 전력 계통에서 발생하는 회피 비용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분산형 전원이 뭘 대체해요? 전력 계통에 뭔가를 대처하니까 뭐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있겠구나.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게 회피 비용이야. 그럼 뭘 회피할 수 있냐 이거지. 그러면 분산형 전원이 뭘 대체하냐 하면은 일종의 발전 설비들을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럼 발전소 덜 줘도 돼. 발전소 덜 주게 되면 선로도 뭐예요? 안 바꿔도 돼. 그렇잖아요. 발전소 많아지면 더 많이 보내주려면 선로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2회선이면 6회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필요도 없고. 변전소 줘야 될 거 안 질 수도 있고. 그잖아요. 중간중간에 뭐 발전소가 이렇게 젖으면 그거 또 연결하는 변전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겠구나라는 거를 유추는 하는데 뭘 어떻게 써야 될지는 어렵더란 얘기예요. 회피 비용의 의미는 그거예요. 전력회사가 신규 발전 설비를 건설하지 않고 다른 자원을 이용했을 경우에 회피되는 발전 또는 송전 비용. 이게 이제 그걸 이제 회피 비용이라 한다 이 얘기고. 분산형 전원이 이게 또 수도권에 설치한다고 돼 있잖아. 이 사람 문제를 보면요, 분산형 전원이 수도권에 설치될 경우에요. 수도권에 설치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일단 거리가 짧아지잖아. 생각나는 건 그거야. 전기적 거리가 짧아지는구나. 손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다? 많은 이득이 있겠군. 전기적 거리가 길어지면 송전수질이 증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짧아지면 손실이라든지 송전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다? 상당히 유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런 또 얘기도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수도권에 설치될 경우 전력 계통에 발생하는 회피 비용의 종류를 설명해라 이제 이 얘기죠.
수도권에 발전 설비를 둘 수가 없잖아요. 대용량 발전소는. 그죠? 그런데 분산전원이 이제 이렇게 크게 해갖고 수도권에 연계하게 되면 그 사이에 뭐다? 선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회피하게 되겠죠.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류를 봤더니 회피 비용의 종류에는 이제 발전 회피하고 송배전 회피는 있어요. 그거 외에 이득이라는 게 있어요. 뭐 프로피트 해가지고 뭐 이것도 따져요. 그러니까 이제 손익을 따집니다. 손익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회피를 함으로써 생기는 손익을 따져요. 그럼 이익적인 부분하고 손실적인 부분을 따져서 이제 그걸 따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뺐어요. 그건 좀 읽어보니까 그거는 좀 차후적인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은 회피 비용에 대해서 쓰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럼 회피 비용에 대해서 쓴다면 딱 이것이 아닐까. 그리고 전력 개통에서. 전력 개통이잖아요. 그럼 전력 개통은 우리가 전력 개통이란 말은 발전, 송전, 배전, 변전 뭐 이거 아니에요? 부하.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 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있는데 일단 그러면 이제 전력 개통이라 하면 뭐 발전하고 송배전 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두 개만 써준 거예요. 두 개만 써준 거고 거기 얘기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회피 비용 자체에 대한 얘기를 쓴 거예요. 거기 불호편에 뭐냐 하면 회피 비용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은 포함하지 않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그게 뭐라는 것보다도 이 비용 안에 이런 거는 포함시키고 이런 건 포함하지 말고 뭐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써준 겁니다. 이렇게. 발전 회피 비용은 분산형 전원이 대체되었을 때 전력회사에서 회피하게 되는 발전소의 건설, 연료, 환경오염, 운전원의 인건비, 기타 경비 등에 대한 회피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야? 발전 회피 비용 안에 뭐 한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쓰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논문은 이만큼입니다. 이게 무슨 뭐 수십 장이야. 한 30장 되는데 그걸 줄여서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골자만 쓰자. 그냥 골자만 써놓고 몰라요. 나머지 답은 어떻게 된 건지 몰라. 그냥 제 생각엔 두 개 정도면 될 것 같고 발전 회피 비용하고 송배전 회피만 쓰고 요거에 대한 내용이 뭐다 이런 거다라는 것만 해고 치운 겁니다. 딱 10점이야. 내가 봐서 이 사람이 원한 게 25점이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걸 정리하기 쉽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뭐 내가 얘기했잖아요. 논문이 무슨 한 7, 80장 된다니까. 다 읽어볼 수도 없어요. 거기 보면 이제 분산형 전원들 쭉 나오고 그다 분산형 전원 얘기야. 분산형 전원이 이런 편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게 됨에 따라 비용이 생기는데 그 비용을 이렇게 회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논문의 골자는 그거야. 그래서 분산형 전원을 이렇게 많이 해갖고 뭐야? 그것이 뭐예요? 부하율도 개선시키고 발전소도 대체하고 이런 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수도권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혼잡이라고 표현해요. 송전 혼잡, 뭐 이런 배전 혼잡이죠. 왜냐하면 망이 혼잡하게 연결돼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정리돼서 딱딱 돼 있는 게 아니고 막 이게 혼잡하니까 혼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뭐라는 거야? 그 분산형 전원입니다. 그 사람이 논술에서 하고 싶은 요지는 그거야. 그러니까 분산형 전원을 적극 도입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 수도권에 그런 걸 설치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논문의 요지가 그거더라고. 거기에서 그걸 이제 금액적으로 하는 것 중에 이제 이런 게 나와. 이런 용어가 나와. 발전 회피, 송배전 회피. 이것도 하나의 이런 이득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냥 두 개만 썼습니다. 두 개만. 거기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열병합 발전했을 때 회피 비용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하면요 한 6, 7가지가 나와요. 뭐 환경 뭐 해가지고 뭐 이득 뭐 해갖고 그럼 이런 걸 이렇게 물어봤을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전력 개통에서라고 딱 못을 박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전력 개통은 발전, 송전, 배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용어가 있어요. 원래는 회피 발전 비용, 회피 송배전 비용이죠. 그렇게 쓰거든요.
예, 그런데 회피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이제 발전 회피 비용, 송배전 회피 비용이라고 쓴 거예요. 원래 용어는 그거더라고요. 회피 발전 비용, 회피 송배전 비용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설치를 해서 회피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개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딱 쓴 거예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양수 발전도 있을 거고 가스터빈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열병합도 있을 거고 거기에는 대표적인 예로 열병합이 나오거든요. 봐라 열병합을 이 도심에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이런 이득이 생기지 않냐. 전부 이득으로 얘기해요. 그걸 비용으로 환산하는 거죠. 이렇게 이득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비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그게 나와요. 손실하고 무슨 뭐 발전 그리고 이런 송전 이런 것도 나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따지면 너무 많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줄인 거죠. 발전하고 송배전만 얘기하자. 다른 거 쓰려니까 감당이 안 돼요. 뭐 환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간접 비용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회피라고 했으니까 그럼 개통해서 얘기하면 발전, 송전, 배전, 변전 이 중에 해야겠다. 뭐 운영적인 건 좀 떠나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개로만 딱 나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 뭐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발전소를 회피하게 돼서 일어날 수 있는 편익. 여기 보면 망손실, 손실의 그 신뢰도 순편익하고 그 편익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망손실 감소, 가격 효과, 연료와 오염 관리 비용과 같은 비용 요소 외에 회피 비용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선택해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겠죠. 제가 봐서. 거의 못 쓰셨을 거예요. 3교시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3.4 이거 나왔었죠? 얼마 전에? 백신 몇 회 나왔잖아요. 이거 전류형과 전압형 나온 거 아니에요?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 썼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유도장애야 뭐 그냥 다 썼을 거고 파이형 5, 6번은 뭐 그냥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도 그거예요. 앞에 풍력도 썼을 거고 수력발전 운영 방법 조금만 공부했으면 전부 문제가 그러네.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건데 좀 봤으면 쓰는 거고 무시했으면 못 쓰게끔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3교시도 그러네. 사실 2번 문제도 책에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쪽을 세심하게 안 본 사람은 아 공부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을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정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본 사람은 확실히 썼을 거고 3-1번은 썼겠죠. 1번 문제는 썼을 거 아닙니까? 문제 어려운 게 아니에요. 3번은 패스했을 거고 그럼 벌써 두 문제네. 그러면 3-4번을 필연적으로 써야 되잖아. 그죠? 3-4번은 필연적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전류형 전압형까지 나눈다라는 얘기는 이미 한 번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이걸 HVDC 뽑으려다가 그때 안 뽑았거든요. 지금 예? 나왔었던 거니까 또 나오죠. 뭘 왜 또 나와? 나왔던 거니까 또 나오지. 근데 사실 이게 전자라 어려워요. 전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어려운 거고. BTB. 비교하라 그랬나? 비교 설명하라고 돼 있네. 4번 쓰면 되는 거네요. 비교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HVDC 컨버터의 전류형과 전압형의 비교. 특징은 그냥 써준 거고요. 여기도 자세히 쓴 건 아니네. 그럼 병렬로 이렇게 뭐 달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총용량이 150을 넘어가면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용량 때문에 문제 되는구만. 그것도 극복을 해야겠네요. 그럼 결국엔 과제네 그것도. 하여튼 뭐 시험에 나와가지고 이제 왜 또 나오냐고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나왔던 거니까 나왔겠죠. 이걸 선정해서 한번 보려 그랬어요.
이걸 그 HVDC에 또 용어 해설집에 보면 전압형 전류형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한번 선정을 해서 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선정을 안 했더만 이게 나왔더라고요. 앞에 있는 저기는 HVDC와 뭐예요? AC인데 이게 DC라고 돼 있네. HVAC죠 이게. 오탄한 거예요. HVDC와 문제는 HVAC예요. 네. 송전 방식의 기술성, 환경성, 경제성 측면에서 비교하라고. 저희가 이제 뭡니까? 가공이 된다. DC와 뭐예요? 교류에 비교하는 거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그 용어 해설집에 보면 기술성하고 경제성은 나와 있어요. 근데 환경성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환경성은 대략 이런 문제가 되겠다 해서 그냥 그거 써놓은 거예요. 보통 DC로 하면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주파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EMI 장애라든지 뭐 전자파 장애잖아요 이게. 그런 거나 또는 철탑 자체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훨씬 작아져 철탑이. 가공으로 갔을 때 AC 철탑보다도요. 이게 뭐 거의 몇 분의 몇이래더라? 뭐 이게 100m면 한 30m면 된대요. 3, 40m. 그러니까 엄청 작아지는 거거든요. 작아지면 아무래도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압감이 그 설비가 위협적인 거잖아요. 뭐 765 철탑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미관이 수려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써놓은 겁니다. 그 철탑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게. 항공적인 거와 좀 해가지고 그걸 써놓은 거예요. 뭐 765 밑에서 뭐 형광등 켜진다는 얘기는 들었죠. 그거 뭐 유튜브에도 나왔던 거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정전유도 전자유도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잖아. 예, DC로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한 거고 기술성 검토나 그 경제성은요 용어집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썼어요. 아무래도 그걸 보고 쓰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쓰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쓴 겁니다. 거기 또 뒷장 몇 장 넘기면 전압형 전류형이 또 나와 있어. 나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거 보고 다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제는 용어 해설집에도 문제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선정해서 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비동기 연계라든지 뭐 단락 전류, 제어성 뭐 이런 것들, 해저 케이블 송전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봤던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돈이 더 들 수도 있지만 종합적인 측면이죠. 우리가 말하는 뭐 EIRR 이런 거로 고려를 하게 되면 그리고 DC가 보통 300마일 이상에서 뭐가 있어요?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300마일 넘는 게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건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간접적인 그런 거를 본다면 그러면 경제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 뭐 600에서 800km 장거리 송전선에서 HVDC가 경제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600, 800 넘어가는 선로가 거의 없거든요. 해저 케이블 송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20에서 30km만 넘어가면 다 뭐 해야 되니까 HVDC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투자비 얘기가 비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는 더 비쌀 수 있지만 이건 이득이잖아요. 경제성에 대한 이득 얘기니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거기서 뭐 손실 부분은 뭐 우리가 그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 유전체 손이라든지 주파수에 관계되는 손, 표피 효과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손실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전류형, 전압형 얘기는 그림이 좀 특이해요. 그림이 실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전압형은 이게 전류원, 전압원이라고 돼 있는데 전류형은 뒤쪽에 이게 지금 C 문제죠. 지금 C하고 L 컨버터를 사이에 두고 L과 C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제 그거 차이 아니에요? 맞는 겁니까? 소자 문제예요? 이 그림상으로는 C하고 L인데?
CSI. 아니, 소자는 이제 그걸 쓰는데 소자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IGBT나 뭐 GTO나 뭐 이런 걸 쓰는데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전류원 전화번 해가지고 전류원 인버터 전화번 인버터 사용할 때 그림이 약간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도 뭐 IGBT나 GTO를 이용했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SCR은 아니겠죠. 근데 그림이 이상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보면 전류원 컨버터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리액터는 다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아는 거랑 똑같은데? 우리가 아는 개통 그림하고 똑같네요. 제주 해남이네, 완전히. 예, 이게 전류형은 그 완전 제주 해남이네. 인버터 바로 뒤에 양단 접지 방식까지. 직류 송전하기 바로 직전에 들어가 있잖아요. 저 리액터가 그리고 수전단에도 바로 예. 그 저 인버터 그 바로 또 그 전단에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전압형 같은 경우는 그 전류형이네. 저 앞으로 와 있거든요. 이게 구성도가 많이 틀려집니다. 변압기도 여기 두 개로 전류형 같은 경우는 YY 위에가 YY 결선이고 밑에가 Y 델타 결선이거든요. 근데 저 전압형 같은 경우는 그 일반 변압기 YY 결선 하나만 들어가고 그 센터로 하나만 결선이 들어가. 밑에 나와 있네요. 네, 그림. 하나만 들어갑니다. HVDC 하나만 센터로 들어가고 조류형 그 양계. 좌우로 갈라진 게 이제 IGBT거든요. 이게. 근데 그 저 변압기하고 IGBT 그 사이에 그 중간에 거기가 이제 시리즈 레이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변압기 바로 뒤에. 얘는 연결을 커플링 저기로 C로다 연결했네. 전압형은 C가 여기 들어가네 가운데. 그리고 전류형은 여기 리액터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그 전류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 해남이나 저기가 전류형이라고 보면 되고 전압형은 특이한 게 가운데 커플링 C가 들어가 있네. 예, 그 저 충전용입니다, 얘가. 예. 그러니까 이놈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저기가 돼서 전압형인가 보네 이게. 그 그림도 여기가 C가 하나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개겠죠. 양쪽 두 개 C가 직렬로 두 개가 들어가고 C와 C 사이에서 접지를 빼가지고 중성적 접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약간 그림이 차이가 있네요. 지금 전류형 같은 경우는 여기 중성적 접지가 여기 제대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전압형 같은 경우는 그 뒤에 C가 양쪽에 C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C가 있는데 나눠가지고 가운데서 예, 뺀다는 거죠. C가 직렬로 네. 연결되고 그와 C 사이가 중성적 접지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서 여기서 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그죠? 반대쪽도 그 네. 중성적 접지가 반대쪽에도 이게 C가 이렇게 두 병렬 두 개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만 표현되고 생략해서 표현해가지고. 용어에서 집에 말로만 나와 있고 그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림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좀 참조하면 좀 내용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다 전류형이네요. 그럼. 네, 진도하고 진도 거야 뭐 봤으니까. 네, 독단기나 고독단도 전류 싹 다 우리나라는 그냥 전류형을 하는 거네. 네. 단거리에는 그 전압형 못 써요. 단거리에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용량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용량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봐야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산에 하면서 봐야지. 제가 뭐 이거 전자 전공 적인데 왜 한 말씀도 안 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정섭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에 대해서 전자 전문가잖아요, 전자. 전자요? 네. 모르겠어요. 배운 적이 넘어가죠. 네. 여튼 뭐 이거는 뭐 얼마 전에 나온 거를 공부를 하셨으면 좀 썼을 텐데 공부 안 하면 또 못 써요. 내내 똑같아. 이게 어려워요. 예, 쓰기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이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예. 이해가 돼야 이게 쓰는 거지. 그렇죠. 이해 안 되면 이거 못 써요. 이거다가 이거 쓴다고 점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류형이라는 걸 알면 좀 쓰겠네. 전류형에 대해서는 맨날 그려봤으니까. 이 특징도 이런 거 전부 전송 방법을 어떻게 더 전송이 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할 때 써주는 거지. 아이, 이게 또 나와요. 또 나오는 다음번에 또 나오겠는데? 내 느낌에? 또 못 쓰는 거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원래 그 HVDC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제주 진도나 이런 게 좀 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안 낸다니까 이제. 그런 건 안 냈죠. 네.
내가 얘기했잖아 저번에 그거 내려고 이렇게 줬더니 그 하는 말이 그거예요. 특혜를 준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 낸다 이거지. 그럼 일반적인 것만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것도 일반적인 상황이잖아. 이게 뭐 특혜 준 거 아니잖아요. 전류형과 전압형을 비교 설명하라. 이건 하나의 식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거나 무슨 AC와 DC의 장단점. 우리가 HVDC는 꾸준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이 나올지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나오는 거야. 이제 전압형 이제 전기차가 이제 많이 보급되면은 어차피 DC 동전을 해야 돼 배전으로. 그러면은 이 전압형을 쓸 텐데 그쵸? 내용이 예. 없다는 거예요 책이. 책이 없어요. 책이 예.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나도. 네, 일단- 사고에 대해서 특성을 전부 이해해야 되는데 아 우리가 전자도 아닌데 무슨 뭐 그냥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팩트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GTO 사이스토를 뭐 저기 대용량한 게 자료식이 못하다. 그렇게 외워야지 뭐. 뭐 그게 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런 게 어려운 거지. 그런 게 어렵죠. 말을 해도 쓸 수 있는 거지. 외워갖고 한계. 아 이거 외워서 못 써요. 외운다고 쓰겠습니까? 이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내용이죠. 이거는 별도로 뽑아가지고 연구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 계속 해요. 계속 나올 것 같아. 왜? HV에서 낼 게 없어. 내도 못 써요. 내도 못 쓴다는. 옛날에는 그 제주해남 냈잖아요. 제주해남 구성도 그리고 그 설비에 대해서 쓰랬거든? 이제 그런 문제를 못 낸다는 거야. 그럼 나오는 게 뻔하잖아요. 구성 방식 뭐 이런 거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낼 게 없다니까? AC와 DC 비교하는 거. 그건 뭐 다 아는 거고. 다 알잖아요. 책에도 나와 있잖아. 왜 DC를 사용하게 됐느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내면은 구성 방식 몇 개 있잖아. 단극이냐 쌍극이냐 뭐 이게 쭉 나와 있는 거. 그런 거 하고 그거 외에 하면 이거야. 전류형 전압형 나누는 거. 그런 랜덤한 이게 객관적이 있는 거밖에 못 낸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 이후에 안 나오잖아. 제주 해남이든 제주 진도 이런 게 안 나오잖아. 어떤 구성으로 돼 있고 그 구성도를 그리라는 거 이런 게 시험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그건 안 낸다는 거죠. 다 자른다는 거지 그런 건.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 HVDC 진도를 내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나는 그걸 이렇게 밀었던 거야. 밀었는데 안 돼요. 그 공단에서 이런 건 특혜를 주기 때문에 한전 다니는 사람 특혜 준다 이거예요. 말 나온다 이거예요. 말 나오는 문제는 다 잘라. 다 자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안 나오면 뭐가 나올지 생각해봐요. 그런 거 다 빼고 나면. 그럼 뻔한 거예요. 뻔해. 답이 뭐예요 이렇게. 그럼 기존에 나왔던 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지. 이런 거는 뭐 이게 뭐 객관적인 거지 저기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학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이거 또 나와요.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어. 이거 뭐 해야 돼? 이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이거. 저는 이거 정리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든 뭐하든 한번 해가지고 이거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요정에 넘어가고요. 파이형도 넘어가요. 핵심만 얘기합시다. 가능 출력 곡선인데 가능 출력 곡선을 얘기해서 운전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럼 뭐 전격 용률 범위에서 운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얘를 벗어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거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썼어요. 그런 얘기들을 썼어요. 운전 시 주의 사항. 전격 용률 범위에서 운전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걸 벗어나게 되면 뭐 지상 쪽으로 되면 이제 과열되는 거고 진상 쪽으로 되면 고정자 단부가 가열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쭉 썼습니다. 여기 쓴 거는 물어본 건 다 써야 돼요. 물어본 건 다 써야 되니까 저희가 가능 출력 구조는 다 하실 수 있잖아. 이미 했던 거고 했기 때문에 운전 제한 조건에 이제 그 온도 상승에 의한 거하고 안정도에 의한 거, 냉각 방식, 여자기에 대한 거는 책에 나와 있잖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가능 출력 곡선 이런 거 나오면 점수 주려고 낸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점수 주려고 냈겠죠. 아, 그 다음 문제가 좀 이게 좀 그래요. 원래 PWR하고 뭐예요? 그다음 중수로가 나왔어야 되는데 비등수용이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시험에. 비등수용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많이 하죠 비등수용.
BWR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비등하지 않게 이제 노심에서 비등한 냉각제의 온도가 280도 증기가 직접 터빈에 공급되는 직접 사이클이에요. 얘. 그리고 또 간접 사이클이 아니고 무슨 사이클이다? 직접 사이클인데 우리나라는 다 무슨 사이클이에요? 전부 간접 사이클이죠. 그 증기 발성기 있는 부분에서 거의 간접적으로 뭐야? 하기 때문에 터빈에 이러한 방사능 물질이나 이게 유입이 안 돼요. 근데 이 BWR은 뭐가 된다? 직접 사이클이다 보니까 터빈에 뭐가 유입돼? 방사능 물질이 유입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미국, 일본 등에서 PWR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후쿠시마 걔도 BWR이에요. 후쿠시마 걔도 BWR입니다. 비등수용 원자. 그래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쭉 보시면 되고 4-3은 이건 뭐 제가 얘기했죠. 이건 잘 모르겠다고 넘어갔어요. 4-4 4-4는 수요 관리는 다 알잖아요. 수요 관리 공부 다 했잖아. 그러면 수요 관리 유형이 몇 가지로 나와요? 3가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형을 했잖아. 그럼 수요 관리 유형이 3개가 돼 있는데 그 유형을 일부하 곡선에 적용해서 뭐 하라고? 설명하래요. 그럼 그 유형 자체가 뭐로 돼 있어 그게? 그 곡선이 무슨 곡선이에요? 일부하 곡선이잖아. 그럼 뭐 설명한다는 건 뭐야? 이런 것들 적용하는 걸 설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요금제하고 관계 있잖아. 요금제나 리베이트인데 리베이트는 거의 뺐어요. 리베이트는 거의 뺐고 요금제에 대해서 하면 최대 수요 억제와 관계 있는 요금제가 무슨 요금제다? 그 기본 요금 피크 연동제라는 거 있죠. 그죠? 피크 때 많이 쓰면 뭐야? 기본 요금 많이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직접 부하제어도 일종의 뭐다? 피크 크림핑. 그거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쓴 거고 최대 부하 이전이 뭐냐 하면 이게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하고 계전별 차등 요금제. 이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하고 심야 전력도 일종의 뭐예요? 주간에 쓸 걸 뭐로? 심야로 이동시킨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얘를 뒤에 나와 있는 기저부하 증대로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좀 논란인데 예전에 나와 있는 유형에 보면요. 심야 전력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 최대부하 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비적인 내용으로. 그래서 여기 집어넣은 거고 기저부하 증대에는 거기 추결식 냉난방 있죠?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온수기기하고 그런 보급에 의한 이제 심야 경부하 때의 전력을 보다 높이는 거죠. 그런 거로 이제 얘기를 했다니 말이에요. 유형 5가지 아닙니까? 5가지 아닙니다. 3가지예요, 3가지. 옛날 책에 몇 가지로 되어 있었어요? 5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변부하 조성하고 또 하나가 뭐 전략적 소비 증대, 뭐 소비 전략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있었어요 옛날엔. 다 없. 예, 부하 증대죠. 전략적 부하 증대. 예, 있었고. 근데 다 사라졌죠. 왜냐하면 한전 사이트에 가면 이제 수요 관리는 잘 나와 있어요. 예, 한전 사이트에 나와 있고 거기에 모델을 몇 가지로 딱 나눠놨어요. 이렇게 3가지로 나눠놨으니까 3가지로 딱 쓰셔야 됩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건 아마 잘 쓰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6가지 쓰면 틀리다는 건가요? 가변 부하제 같은 경우는 직접 부하제였는데 그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게 없더라고요. 그 냉난방 설비 있잖아요. 그 일종의 이제 리베이트 제공해서 하는 에어컨이죠. 그 내용이 없어서 직접 부하 설비가 없어요. 그 내용. 그래서 뺀 겁니다. 뺀 거고요. 유형을 6가지 쓰면 틀린 거냐? 출제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틀리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수요 관리는 이미 바뀌었어요. 시험 문제도 계속 그렇게 바뀐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2가지로 얘기한 거죠. 가격하고 비가격 있잖아요. 2가지로 나뉘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나눠서 이미 한전에서 정의한 대로 그게 굳어진 거고요. 그게 이제 거의 정답에 근접하다라고 이렇게 봐야죠. 그렇게 따지면 이미 뭐 부하 관리냐 전원 관리냐 이거부터 따져야 되고요. 원론적인 학문으로 가면 그럼 6가지가 맞죠. 6가지인가 그 유형이 6개인가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건데 우리가 수요 관리 쓰는 거는 거의 뭐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걸 참고해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야죠. 그렇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 6개를 쓰면 틀린 겁니까? 이렇게 할 말이 없죠. 틀렸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유형에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유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옛날 거 자료를 근거해서 시험에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럼 최신 그 사이트에 딱 올라와 있는데 그걸 무시하지는 않았겠죠. 이게 수요 관리가 이제 간접 관리하고 직접 관리가 있는데 지금 네. 이건 전부 간접 관리만 그렇죠. 하고 직접 관리가 지금 빠져 있다. 예. 그게 없어요. 근데 피크 수요를 관리하려면 직접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피크 수요를 하려면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직접 부하 제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부하 네. 제어가 이제 그 가변 부하 조성을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계약해가지고 원격으로 수요자 그 설비를 직접 원격으로 제어해버리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지금은 저기 메가와트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은 맞아요. 네. 근데 가변부하 조성이라는 유형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아 맞아. 그게 없잖아요. 그게 있으면 집어넣었을 텐데 그게 없고 그 보급 에어컨도 그것도 여기 보면은 이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로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유형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뺀 거예요. 사실은. 그건 이제 가변할 수 있는 부하를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개를 조성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수요 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했던 거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이 세 가지 유형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뺀 겁니다. 그럼 세 가지 유형은 결국에는 이제 그 옆에 보면 수요 관리에 어떤 걸 적용한다라는 게 이렇게 적용 예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최대 수요 억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간접 제어죠 다. 요금제를 이용해서 유도하는 거죠 그쪽으로. 예, 이 직접 제어 부분은 없어요 그 부분이. 근데 그런 것들이 직접 제어를 보면 이제 리베이트밖에 없습니다. 리베이트. 근데 뒤에 보면 여기 뭐예요? 추경실 난방 온수기를 보급한다고 돼 있잖아. 이런 건 간접적인 것보다도 어떤 설비를 고효율 뭐 전동기도 뭐든 이런 것도 보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는 기저부하에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거기서 골라서 쓰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더라는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형에 보면요, 거기 그 유형에 부하 관리가 있고 효율 향상 두 가지로 나눠져요. 수요 관리 유형에. 근데 이게 지금 무조건 수요 관리 유형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은 일단 두 개로 나눠서 써준 거고 일부하 곡선에 따라서 하라 그러면 이거는 부하 관리 내용이 거의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효율 향상은 이게 두 개잖아요, 두 개. 부하 관리하고 효율 향상 두 개가 있잖아요. 그게 유형 안에는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써준 거예요. 1, 2로 이렇게. 저도 막 거창하게 막 일부하 곡선을 적용해서 설명하라 막 이래서 그냥 이거죠 뭐. 할게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것도 틀린 건 아니더라고. 그냥 이게 일부하 곡선이잖아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일부하 곡선입니다. 이게 이게 나와 있는. 이제 부하 관리, 수요 관리를 이제 직접 하고 간접 관리를 해가지고 이제 차트로 좀 개념 설명해주고 그리고 6가지 이렇게 표를 해가지고 이 유형 집어넣어 설명 적용 어떻게 하는 그게 이제 옛날 저기예요. 옛날 수요 관리 개념이 우리 책에 옛날에 배웠던. 근데 그게 바뀌었거든요. 그게 바뀌어서 지금은 세 가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건 뭐 이제 채점하는 사람 마음이겠죠. 뭐라고 얘기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인덕통수의 종류 세 가지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대지기로 자기, 상호, 작용 하면 되겠죠. 영상 인덕턴스는 어디에 해당돼요? 얘는 대지기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별도로 썼지만 실제로 어디에 들어있다? 큰 의미의 무슨 인덕턴스에? 큰 의미의 대지기로 인덕턴스죠. 대지로 흘러가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손실계수, 부하율, 뭐 분산 손실계수의 개념은 기본소에 있잖아요. 이게 또 그죠? 그 전류하고의 관계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4번 부하율과 손실계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 근데 문제가 이상해 이게 좀. 그래서 문제 잘 읽어봐요. 배정계통의 손실계수, 부하율과 손실계수와의 관계. 문제가 이래요 진짜. 그럼 이 사람이 배정계통에서 부하율과 손실계수의 관계 및 분산 손실계수와 부하율 손실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뭐야? 설명하라. 이렇게 문제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배정계통의 손실계수하고 콤 맞히고 부하율과 손실계수의 관계니까 확실해 하나는. 부하율과 뭐예요? 손실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쓰라는 건 확실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및
그러면 어디하고 관계 있는 건지 분산손실계수라고 했으니까 손실계수와 분산손실계수의 관계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어떤 분 부하율과 분산손실계수라고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하율과 손실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분산손실계수와 손실계수의 관계죠. 예, 그렇게 봐야지. 아니면 또는 그냥 단독으로 봐서 분산손실계수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분산손실계수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한 거는 딱 띄워갖고. 이건 뭐 저희 책에 있는 거니까 기본소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